빅테크란 이름,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타이거, 코덱스 이런 거는 다 간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 ETF에 들어가셔서 구성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폭락이 왔을 때 장기 투자자들은 선물 같은 기회거든요.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문희로 기자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작가라는 부캐도 얻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4050 세대 연금 계좌에서 금 ETF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금 ETF란 무엇인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실물 금을 보유한 형태랑 그 다음에 금 선물, 파생상품이죠. 선물을 보유한 형태, 아니면 이제 금광업체를 모아놓은 ETF 주식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물 금은 이제 ETF가 그 금괴를 실제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한 주당 몇 그램씩 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요. 그게 런던 굿 딜리버리라고 해서 LBMA 규격의 그 골드바 형태로 수탁기관 금고에 보관돼 있죠. 그래서 투자자는 ETF를 거래하면 되고 ETF는 금을 들고 있으니까 금 현물 가격을 추종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 선물 보유형이 있는데 국내 상장 금 ETF는 대부분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TF가 코맥스 금 선물 이런 파생 상품을 매수해서 금 가격을 추종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만기가 있어서 롤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때 좀 비용이 발생해서 그런 어떤 트래킹 에러라고 하죠. 그 가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좀 만들기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이런 형태로 국내 상장 금 ETF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금광업체 기업들로 묶인 ETF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금 ETF라기보다는 금 관련 주식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금값 상승 시에는 그 상승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하락 시에는 조금 좀 방어적이겠죠. 왜냐하면 금값 하락하는 것만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실적과 연동되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1년 만에 금 ETF 잔고가 17배까지 늘어난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금이 점점 귀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현금이랑 금이랑 한 글자 차이지만 현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데 금은 너무너무 귀해지고 있어요. 이게 회계, 저는 이제 회계학을 공부했는데 회계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매출은 어떤 사람한테는 빚이잖아요. 부채.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금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요. 특정인의 매출은 누군가의 부채이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 위기 리스크가 커질수록 금의 매력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희소성.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채굴한 금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올림픽 규격 수영장? 올림픽 때 우리가 수영 경기장 경기 보잖아요. 그 경기장을 채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희소해요. 적고요. 원자재에서 2등이라고 하는 은보다는 훨씬 그 개체수가 적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추구했던 글로벌 화폐의 위치를 유일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금 태환제로 해서 달러를 발행할 때 금을 보유해야지 그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여기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달러가 이제 망나니처럼 뛰고 있고 금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금은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각국이 보유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개인들이 금을 많이 사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정부가 이제 예전에 금을 샀었는데 그때 하필 고점에 사서 많이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공무원 분도 되게 고초를 겪으셨으니까 우리가 또 정부는 또 그런 과거 역사 때문에 보유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더욱더 열심히 보유하고, 또 우리 IF 때 금모으기 운동도 있었잖아요. 지금 그 정도의 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유만 해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자산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장신구나 산업기술 수요와 같이 수요가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금은 귀해지고 있다. 그래서 뭐 1년 만에 금 ETF 잔고 17배 늘었다는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걱정과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상의 필요성 때문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4050 세대가 연금 계좌에서 금 ETF를 선택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일반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 금 투자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신사임상에서 또 불러주셔서 급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금을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실물 보유 후 매도 시와 5년 금 현물 ETF로 보유했을 때 수익률, 이렇게 봤을 때 실물 금은 매수 매도 호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15% 이상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보면 실물금을 팔 때는 부동산 팔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 싶을 때는 계속 호가가 오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팔려고 하면 우리가 급할수록 더 싼 가격에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 매도 호가가 차이가 벌어진다 이런 뜻이고요. 부가세 10%가 붙고 수수료 등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5년간 만약에 이제 백테스트라고 하죠. 최근 5년간 보유했을 때는 수익률이 152%. 엄청난 수익률이죠. 앞으로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최근 5년간 그랬다는 뜻입니다. 근데 ETF로 보유 시 어떤 매도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실물금, ETF 같은 경우는 금현물 ETF는 이제 과세 이연에 각종 부가세 비용이 없죠. 그래서 보수율만 0.4% 반영하면 199% 정도 수익률입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금은 이제 ETF로 보유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뭐 KRX 그런 매매를 통해서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전문가들은 금을 수익 자산보다는 분산 방어 자산으로 설명하는데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금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최후방 수비수죠. 최악의 경기 상황에서 우리의 자산을 든든히 지켜주는, 우리가 투자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또 물가가 오르는 요즘과 같은 분위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제 금만 오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금이 계속 상승을 취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 경기 상황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금 관련해서 ETF가 시가총액 1위가 이제 GLD라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라고 그 S&P 500 ETF 중에 가장 몸집이 큰 그걸 만든 운용사가 만든 ETF입니다. 그래서 GLD가 시가총액 200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그 실물금 ETF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ETF 형태로 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이상 올랐죠. 123% 올랐다고 돼 있는데 우리 서학개미 선호 1등 주식 테슬라가 93% 올랐거든요. 최근에 막판에 스퍼트를 내갖고 그럼에도 이게 안전자산이라는 금 ETF가 테슬라를 이겼다는 걸 보면 최근 5년간 보면 금이 얼마나 좀 금의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고 투자자들이 얼마나 선호한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금은 반드시 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포트폴리오는 미래를 몰라서 짜는 거고 이러한 금 ETF가 성장주 넘버 원을 이겼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떤 자산이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가 덜 올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또 근거가 되겠죠. 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은 일단 포트폴리오 일부를 보유하고 나중에 뭐 구체적인 비중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잘 짤 때 금을 마치 내가 축구 감독이다 할 때 수비수, 가장 든든한 수비수를 미리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비수를 미리 정한다 생각하시고 금을 좀 담으셨으면 하는 게 제 책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퇴직금이나 연금 자산에서 금 비중을 5에서 10% 정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치는 어떤 논리에서 나오는 비중인가요? 이 5에서 10% 얘기 듣고 놀랐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에서 10%를 담아야 된다. 세 가지 근거가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세계금협회.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이 WGC 데이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우리가 은행 건전성을 파악할 때 이 기관 이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 이번에 세계 최대 헤지펀드 수장인데요. 이 세 사람이 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중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향에 따라서 금 비중을 담으면 되겠습니다. WGC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식 채권 중심의 시뮬레이션에서 금이 8% 정도 내 자산의 8% 정도 갖고 있으면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좀 낮아지면서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얘기했죠. 금이 변동성이 크지만 주식과 상관성이 낮아서 아까 제가 테슬라는 좀 덜 금 많이 올랐다고 했죠. 이게 아마 나중에 또 바뀔 수가 있지만 어쨌든 상관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 정도 갖고 있으면 경기 위기나 이런 급락장에서 위험성이 덜하다 이런, 그래서 리스크 해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사가 나온 게 있고요. 아까 브릿지워터 세계 최대 헤지펀드라는 브릿지워터의 수장 레이 달리오, 최근에 이분이 원래 10%, 8에서 10% 얘기하다가 15%까지 높였습니다. 금 비중이 포트폴리오에 15% 정도 있으면 이상적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8에서 10% 정도 비중, 5%는 조금 요즘 낮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5% 정도 담았다 해도 이제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8%가 넘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데이터에 따라 하는데 금값이 너무 올라서 살짝 중단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너무 커지면 또 최근에 또 급락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안전자산은 솔직히 안정적으로 오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는 너무 위험자산처럼 올라서 조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금 투자 방식도 실물, KRX 금시장, 금 ETF 등으로 나뉘는데 연금 계좌 기준에서 각각의 장단점은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실물로 갖고 있는 게 정말 보기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겠죠. 그러나 금 실무 보유 시 이걸 연금 계좌에 담을 수 없다는 게, 그렇게 되면 장기 보유 혜택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금도 도난당할 수가 있잖아요. 골드바 같은 경우에. 그래서 두 가지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KRX 금시장, 장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신경 쓰시는 분은 ETF로 이렇게, 그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RX 금 거래, 시장 거래는 보유 중 연간 운용 보수가 없습니다. 이건 ETF보다 더 나은 점이죠. 그리고 실물로 찾을 땐 부가세가 10% 붙지만 현금으로 정산을 하면 부가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만 따지면, 단기 수익률만 따지면 가장 유리합니다. 대신 매매가 너무 쉽고요. 이런 장점들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거래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ETF로 해서 연금 계좌에 담으면 장기로 이렇게 내가 그 돈을 자유롭게 빼지 못하니까 장기 투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금 ETF는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고 다른 자산에서 절세 효과가 크면서 또 연금으로 저율 수령, 내가 수령할 때 3.3에서 5.5%, 요걸 잘 지키면 세후로도 KRX 거래 시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특히 돈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에 묶여 있으니까 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에선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월급이나 소득을 받잖아요. 근데 일부를 예적금으로 넣어서 이제 복리를 기대하는데, 복리로 불어나는 그 내 자산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의 복리가, 예적금 복리가 인플레이션 2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지니까, 그래서 그 내 월급이 지금도 높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위험 자산이 인플레이션 이기는 이제 원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실물 자산이니까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이제 투자는 부자가 되는 전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존 게임이 돼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투자의 세계로 나아가서 할 때 이 ETF가 가장 좀 안정적으로 발을 담그기에 좋은 거죠. ETF 한 주, 코스피 200 관련 ETF, 아니면 S&P 500, 나스닥 100 관련 ETF 한 주로부터 시작하시면 이제 세계 경제 흐름과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가장 무서운 거는 회사에 계신 어떤 보스라든가 뭐 내 적이라 이런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입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이 정말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월급은 계속 열심히 벌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우리 자산과 월급을 녹여간다면, 뭐 아이스크림 하나 샀는데 그 아이스크림 어디 다 사라지고 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꽤 주변에 많아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이랑. 실제로 지금 시대가 왜 그런 구조가 됐다고 보시나요? 미국, 한국, 뭐 일본, 전 세계가 돈을 미친 듯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는 희소성의 논리거든요. 많으면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고요. 예금 등 안전자산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제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땅속에 달란트를 묻은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크게 혼납니다. 자기 것도 뺏기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옆에서. 그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자산만을 보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논리랑 연결되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이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관련 ETF에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우리 자산을 보호하고, 심지어 자산이 크게 늘었을 때 주변에도 또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본가가 된다는 게 부자만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사회초년생도 해당하는 이야기인가요? 누구나 상황에 맞게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자의 기준은 자산, 내가 얼마 갖고 있다, 이걸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최소 요구 조건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1억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10억도 안 돼서 지금 요즘 KB금융연구소 이런 데서 나온 거 보면 100억 이상. 이거는 이렇게 되면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 자체라기보다는 자기의 상황에 맞게 부자의 기준을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부자가 갖고 있어야 할 자산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매일 늘어나고, 지금은 현금 흐름이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금융 관련 데이터 중에 가장 신문들도 대서특필하긴 합니다. 그 부자 연구소가 있어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다 모든 은행들에서 발간을 합니다. 이번에 KB에서 나왔는데, 부자라는 조건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거든요. 내가 100만 원 있으면 얼마를 내가 바로 꺼내서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유동성인데, 유동성 금융자산은 12%, 그다음에 예적금이 9.7에서 20.7%는 돼야 주변에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어떤 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강남에 집이 있어요. 그 집이 50억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수준에 1억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자산이 51억이니까 당연히 부자죠. 그러나 주변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1억 이상이 무슨 일이 생길 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당장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 가장 중요해졌고요. 유동성이 좀 더 쉬운 말은 현금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부동산이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무 전략에서 부동산을 많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부동산 말고 이게 방금 부동산 말고 왜 주식이고 그 중에서도 ETF가 대안으로 자주 언급될까요? ETF는 투명하고 직접 매매할 수 있고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주식처럼 바로바로 사고 팔 수가 있고요. 게다가 비용까지 저렴하니까 장기 투자에는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요즘은 이제 아파트 하나 사려고 해도 정부에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APR 대표님 젊은 분 엄청 성공하셔서 집을 샀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부자가 아니라면 집을 사기가 사실상 어려운 시대거든요. 200억 현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게다가 강남 아파트는 보유만 하고 있어도 막대한 보유세를 내야 되니까 ETF라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이제 개별 주식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뭐 저도 들고 있어 봤지만 도저히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파도가 치는 큰 폭풍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말 이게 당장 배가 이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물에 빠질 것 같은데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개별 주식은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ETF는 제가 책에도 소개했지만 방주거든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이 배가 침몰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여러 사람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동성에서 많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서 좀 덜 위험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ETF는 하락할 때도 특정 종목보다는 덜 빠지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려고 할 때 시간도 벌 수가 있고요. 들여다볼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훨씬 안전한 투자 대상이 되겠죠. ETF도 종류가 많은데 초보자라면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제가 책에는 이제 SPLG라고 했었는데 그새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스파이의 저렴이 버전이 스파이 M이 됐거든요. SPYM. 우리가 끝에 M자가 붙는 것들이 이제 좀 저렴한 버전. 똑같은 상품이지만 그 운용사에서 좀 싸게 내놓은 주식으로 따지면 뭐 액면 분할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파이 M과 QQQM. 스파이 M은 S&P 500, QQQ는 나스닥이니까 거기에 M자가 붙었으니까 이건 싸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100은 일단 기본으로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되는 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S&P가 특히 초보자들한테 좀 어울리는 거는 엔비디아, 애플 이런 IT 주식도 많이 담고 있지만 금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원래 은행들은 국가와 협의해서 뭔가 통화정책도 짜고 유동성도 공급하잖아요. 국가와 뭐 거의 리스크가 비슷한데 그런 주식들은 또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도 소화하니까 하방 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S&P 500은 그런 금융업종이 제2대 업종입니다. 그래서 2위 업종이라서 물론 IT 중심인 QQQ보다는 덜 오르지만 하락할 때는 조금 덜 빠져요. 그래서 S&P 500이 초심자한테 좀 잘 맞고 제가 말씀드린 그 M자 붙은 ETF들 저렴이 버전이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최근에 만약에 ETF 2개만 하면 어디 하실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저 같으면 스파이 M이랑 코스피 200을 할 것 같아요. 코스피 200은 IT 등 성장주 위주라서 우리나라 이제 뭐 코스닥이랑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시각에 따라 다른데 그 200개 기업은 S&P 500보다는 좀 더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200이라는 숫자에서 오는 그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 500은 500개, 나스닥 100은 100개잖아요. 그 중간 어디인데 우리나라는 더구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ETF랑 섞기에 좀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이닉스 과감하게 못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친근한 기업이고 이 기업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옛날에 동전주였거든요. 망할 뻔해서 주가가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의 포텐셜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별 종목은 좀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만 과거 평균에 비하면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도 무섭기 때문에 ETF로 간접적으로 담으시면 좀 그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낮추고 내가 어떤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심자라면 무조건 S&P 500 ETF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저는 주식시장이 거품으로 붕괴될까라는 걱정이 막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를 이겨내고 계속 우상향했던 S&P 500은 코스피랑 다른 어떤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100년 평균이 8에서 9% 정도 올랐거든요. 최근 5년 기준으로 보면 13에서 15% 올랐으니까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리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국 금융시장 붕괴했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한번 봤어요. 2009년 3월에 S&P 500이 바닥이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7%. 미국도 물론 이렇게 빠집니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는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는 S&P 500 같은 경우도 50% 넘게 빠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QQQ 같은 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이때 개별 종목은 거의 90%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90% 마이너스 90%가 순으로 갈 때 S&P 500. 그러나 2009년 3월 이후 4년 만에 S&P 500은 고점을 경신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4년이 걸렸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2년, 3년, 4년 뭐 미중 무역 갈등 때는 뭐 1년 넘게 걸렸고요.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코로나 사태예요. 2020년 때 한두 달 만에 회복했거든요. 고점을. 왜냐하면 그때는 또 돈을 막 푸니까 돈을 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당연히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만약에 2009년 3월에 S&P 500을 시작하셨다면 4년 만에 수익률이 1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바닥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바닥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TF나 이런 간접 투자를 하게 되는 거겠죠. 소액 장기 투자자에게 SPYM 같은 가성비 ETF가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격이 싸서입니다. 많은 소비자들, 특히 뭐 어떤 소비를 할 때 싼 거를 가성비를 많이 찾잖아요. 스파이는 너무 비싸죠. 지금 어제 확인해 보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99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것도 100만 원이 넘었는데요. 환율이 조금 안정돼서 99만 원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주식 수를 모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에서는 스파이는 너무 비싼 자산이죠. S&P가 추정하는 가장 유명한 ETF지만 그 브랜드 가격이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스파이 M은 11만 6천 원. 똑같은 상품인데 더 싸니까 이거를 소액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 정부가 환율 개입을 해서 가격을 낮춰줬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2026년에 시작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됐죠. 2025년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스파이 M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년에는 어떤 미국 주식을 사야 할까요? AI 관련주죠. 매일경제신문 1면이 AI로 시작합니다. AI 주식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되고 언제를 따지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AI 주식은 내 포트폴리오에 있어야겠죠. 다만 AI가 지금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쉴 때 오를 수 있는 자산을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야겠죠. AI가 좋을 때는 그 수익률을 즐기시면 되고 AI가 빠질 때는 뭐 더 많이 사거나 아니면 그게 겁이 난다 그러면 다른 업종을 많이 사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AI 플레이어가 원래는 엔비디아였는데 지금 구글로 2025년 말에 많이 넘어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세상은 쇼핑으로 비유하면 기성복들이 많이 팔리는 예쁜 옷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가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사갔죠. 근데 지금은 너무 개별적인 취향도 다르고 개취라고 하죠. 개인 취향.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맞춤형 양복을 입고 왔네요. 이런 걸 만들어주는 쪽이 TPU, 구글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브로드컴이랑 손잡고 그 기업이 원하는 어떤 반도체를 설계해주고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기업의 근데 한 기업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맞춤형 칩 쪽 기업들은 실적이 많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빅테크들은 거의 국가 수준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구글은 자기 자체 구글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구름에 떠 있는, 그러니까 창고, 데이터의 창고 같은 곳이죠. 원래는 빅테크들이 자기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다가 이걸 남들한테 빌려주고 남들한테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원조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세계 1등이고 AWS라고 해서 아마존 클라우드,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3등이 구글이에요. 구글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글이 클라우드 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칩, 구글이 원하는 어떤 거기에 딱 맞는 그런 AI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글 계열의 뭐 브로드컴이나 아리스탄 네트워크스나 하이닉스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TSMC는 반도체 주문해서 만들어주는 건 세계 1등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계열이 주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시가총액도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다 구글로 넘어가야 되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지금 맞춤형 칩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그렇게 빨리 끝날 싸움도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이제 시작이고 이 경쟁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AI 관련주를 여러 종목 다 담으라는 거고, 다행히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스터디를 많이 하고 이쪽으로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관련 ETF를 성장주 비중에 담아서 수익률을 좀 쫓아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근데 AI 투자처럼 안 보이지만 사실상 AI 투자하는 게 금융주예요. 미국 투자은행들이 빅테크들도 그렇게 많은 돈들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워낙 AI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은행들은 어떻게 보면 탐욕적인 금융의 정점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상당히 냉정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은 부자들한테 상당히 친절하고요. 돈이 필요한 빅테크 어떻게 하겠어요? 가상금리를 붙여서 대출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 AI가 되든 안 되든 누가 돈을 벌겠어요? 미국 투자는 JP모건, 골드만삭스, 얘네들이 돈을 벌겠죠. 그렇게 계약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붙여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미국 투자은행들이 AI 관련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기자님께서 가장 추천해 주실 만한 ETF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국내 상장 ETF 중에 이제 빅테크란 이름,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타이거, 코덱스 이런 거는 다 간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들이 중요하거든요. 뭐 미국 빅테크 어쩌고 저쩌고, 미국 탑테크, 빅을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 ETF에 들어가셔서 구성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 ETF로 볼 때는 제가 배당 수익률이랑 배당 성장률을 체크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빅테크 종목, 성장률을 담을 때는 구성 종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종목을 담고 있는지 중요하고요. 이런 성장률을 지나치게 적게 담은 종목들은, 그런 ETF는 하락할 때, AI 버블 논란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빠집니다. 개별종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2025년에는 AI 관련 ETF 중에 그 종목 수가 적을수록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사실 AI 관련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나스닥이죠. AI 관련 없는 IT 기업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100종목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덜 오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빅테크, AI의 최앞에 서 있는 애들한테 투자를 했다면, 이제 그 친구들이 2025년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와서 투자자가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지만, 반대로 그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거나 특정 세력들이 밀리기 시작하면 그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일단은 국내 상장 ETF 중에 빅테크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니면 AI 테크,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엔 좀 눈여겨본 게 고배당주랑 미국 빅테크, 한국의 고배당주, 은행이나 뭐 자동차나 이쪽 그런 주식과 미국 빅테크를 섞은 혼합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혼합형도 원래는 고배당주 국내 상장, 국내 ETF를 사고, 그 다음에 미국 빅테크 관련 ETF를 사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되는데, ETF 하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편인데, 이게 굉장히 철학은 좋지만 어정쩡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좌랑 우를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는 지나친 수익률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 정부가 이제 환율이 작년에 한때 가을에 너무 뛰어갔고 경제 위기 수준이 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고요. 서학개미들한테도 좀 돌아오라 유턴책을 제시한 게 RIA 계좌거든요. 그래서 올 1분기까지,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 1분기까지 서학개미들, 저처럼 이제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걸 팔아서 한국 주식이나 국내 상장 ETF를 하시면 내가 미국 주식에서 번 양도세에 대해서 전액 면제를 해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손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전체 금액이 5천만 원 한도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오랜 장기 투자를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해도 지금 5천만 원이 돼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에서 뭐 비과세 요건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금 혜택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하시지만, 또 정부가 이렇게 했고, 정부가 구두 개입만 하지는 않거든요, 환율에. 또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양도세 면제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0원, 20,000원 아끼려고 해도 먼 길을 돌아서 갈 때도 있는데, 이건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이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RIA 계좌를 만들어서 서학개미들의 종목에서 그걸 매도한 금액으로 한국 주식을 사면 그 요건이 맞춰지니까, 그래서 제가 혼합형도 얘기한 거예요. 이게 팁인데, 만약에 RIA 계좌에 어떤 조건일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주겠지만 국내 상장 S&P 500 ETF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국내 상장 ETF지만 사실은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미국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혜택을 줄지 안 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혼합형은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혼합형 ETF를 유심히 받았다가 이 요건이 딱 양도세 100% 면제 요건하면 자연스럽게 갈아타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빅테크를 일부 담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배당이랑 이게 섞인 혼합형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최근 AI 버블 논란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이 고점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는 AI 섹터가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수 ETF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지수 투자가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고요. 이런 미국 지수를 국내 상장으로 하면 이제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재테크의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지수, 이건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거나 뭐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돈은 그런 어떤 감정이 꼬리표가 붙지 않거든요. 돈은 국경도 넘고 자유로운 거기 때문에 지수 투자, 미국 지수 투자가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 방식이고요. 그런 미국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가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고점 부담이 있는 AI가 미국과 한국 지수를 끌고 가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수나 업종 ETF로 분산 투자해서 계속 분할 매수하고 그때그때 리밸런싱을 해서 리스크를 계속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러 ETF로 분산 투자해서 이 현금 흐름까지 노렸으면 하는 게 2026년 그런 방식이고, 비록 이제 2025년에 정책이 나왔지만 이런 ETF의 투자의 모든 것에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 있잖아요. 본인의 성에 맞게 좀 맞춤형 ETF로 설계하셔서 올해도 행복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수자 기본이라고 했는데 원래 주식 시장의 기본은 배당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PER이나 PBR, PSR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기업의 목표 주가를 선정하잖아요. 원래는 미국 기업 중심으로 해서 배당금이 나오고 우리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눴을 때 배당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역산해서 배당금을 주는 기업의 어떤 그런 체력을 바탕으로 그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게 가장 주식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전략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교과서적인 얘기보다는 제 포트폴리오 100%가 다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나 배당 ETF. 저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태평양 건너 있는 기업 혹은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그 기업을 모르잖아요. 그 기업 열심히 일하는 걸 간접적으로 알지만 배당도 주지 않는 기업을 우리가 믿기는 솔직히 어렵죠. 사실 배당을 준다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주변 이웃, 불우 이웃들 돕고 이렇게 하실 때 금액을 딱 하고 매달 빠져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담겨 있을 때고 내가 어떤 그런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 그게 그런 남을 돕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 기업들이 주주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기업의 체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건 배당급이죠.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안정 성향이라면 당연히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셔야 되고요. 기술이 있다면 배당락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주가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배당락 때 이미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을 더 노리려고 일부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도 하죠. 폭락장에서 ETF 추가 매수 전략이 유리할까요? 기자님께서는 폭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폭락장은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비를 맞아야죠. 우산을 갖고 있으면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폭우가 오면 결국엔 졌거든요. 결국 주식시장 이런 투자 세계에서는 전략을 짜는 이유가 바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미리 피해놓으면 좋겠죠. 근데 미리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숨을 곳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락장일 때는 금에 굉장히 위험 자산들이 어려울 때는 금이나 예적금으로 도망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업종이 좋을 때는 이쪽으로 와도 되니까 제가 아까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 시장은 고점을 회복하는데 4년이 걸렸잖아요. 코로나 때는 한두 달밖에 안 걸렸고 그 기간 점점 짧아지는데 이유는 통화 가치 하락과 기업의 강력한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폭락이 왔을 때 장기 투자자들은 선물 같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왜 중요하냐면 투자가 돼 있는 사람은 폭락장을 박앤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가 아니고 블랙 프라이데이로 생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그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만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지 않을 때는 또 다른 핑계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투자를 안 할 좋은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또 늦춰지게 되니까 폭락장 오기 전에 투자라는 좀 말도 안 될 모순적인 말을 주변에 하곤 하는데 그래야지 사실은 투자금 더 이렇게 투자하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이 들어간 얘기입니다. 이번에 환율이 1480원대까지 돌파했었는데 작가님께선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은 거대한 바다죠. 예측이 절대 불가능한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지금 1440원대니까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미식축구 좋아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식축구에서 가장 재밌는 순간은 공을 들고 뛰다가 수비가 강력한 태클을 통해서 공이 튀어나갈 때예요. 그러면 공이 펌볼이라고 하거든요. 펌볼이라서 이리저리 튑니다. 이게 공이 동그랗지가 않고요. 이렇게 모서리가 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덩치들, 100kg가 넘는 덩치들에 막 그 공을 서로 차지하려고 덮거든요. 환율 시장도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 공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몰라요. 결국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승리자 되거든요. 그 펌볼된 공을 취하면 갑자기 승패 확률이 확 바뀌거든요. 미식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환율은. 그래서 당연히 틀 거를 각오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환율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통화의 상대적 가치잖아요. 세계 각국이 통화를 많이 발행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란 같은 경우는 반정부 시위,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환율 때문이었어요. 자국 통화로 아무리 많은 돈을 쓸어서 해도 빵 한 조각을 살기 어려운 돈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너무 높죠. 결국 이란 사람 중에서는 달러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양국가 극도로 나뉘겠죠. 결국 미국은 이런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요. AI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주무르고 있죠.
달러가 상대적 가치가 높고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자유롭게 주무르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 국채를 보유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채권이라는 거는 결국 돈을 발행한 거에 대한 어음인데 그 어음을 전 세계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하는 상대적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자국의 어떤 인플레이션으로 다가오는 건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두 개입과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으로 환율을 폭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원화 가격이 폭등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죠. 우리는 원화로 월급을 받고 우리가 사업 소득도 원화로 받잖아요. 물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달러랑 이 보유고가 많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그런 한국 경제 상황에서는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높아야지 경쟁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여행이나 유학 자금 보낼 때도 이 환율은 정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런 구두개입과 서학개미 유턴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그런 것도 통해서 원화값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능력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란과 다른 점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주요국이고 글로벌 경제에서 외환위기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게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정부와 경제가 어느 정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화로만 갖고 있는 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통화도 분산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왜 서학개미들이 항상 서학개미들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주변에서 물어봐도 잘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월급이나 소득으로 원화로 받고요. 투자도 기업, 국내 기업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한 거죠.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데 완전히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한국 원화로. 그럼 우리가 달러 표시 자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투자 대가들, 김승호 회장 돈의 속성, 그분도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15%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여기서 달러 표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주식과 ETF, 국내 상장 미국 지수 추종 ETF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다음에 금 ETF 같은 거 다 달러 표시 자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국내 상장 ETF로 보유하면 세제 혜택과 원화로 환산 시 수익률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게 위험하진 않지만 원화로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한국 주식시장 핵심 키워드로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신사임당 나오면서 키워드 하나 만들었어요. 코리아. 2026년 코리아를 기억하시면 돼요. K는 코스피. 서학개미들은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어차피 RIA 계좌 그런 정책이 생기면 일부 주식을 팔아서 국내 주식을 옮겨 오셔야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선택될 수 있는 게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에 소속된 우량주가 되겠죠. 코스닥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자꾸 어느 정도 요건만 채우면 코스피로 넘어오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런 상황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안정적이다, 코스피 기업들이. 그 다음에 O는 오퍼추너티, 그러니까 기회가 되겠죠. 이번에 포트폴리오 다시잘 기회입니다. R은 리밸런싱이에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업종이나 성장주만 많으면 배당주로 좀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2026년은. 그다음에 E는 조금 이거는 자기적인데 ETF가 되겠죠. ETF로 분산 투자하는 거. 이거는 뭐 철칙이고요. A는 AI입니다. AI가 제일 뒤쪽에 있는 거는 그만큼 고점 리스크가 높고요. 지금 오픈 AI가 주도한 이 AI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어요.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AI로 벌 수 있는 돈들이 아직은 소액이거든요. 챗GPT 뭐 이런 거 월 구독료인데 그 막대한 투자금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많으니까, 빅테크는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으로 GPU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체제는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법으로 한번 터지고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코리아를 기억하시고, 너무나 이제 미국 주식 많은 분들, 미국 주식 위주로 돼 있는 저 같은 서학개미들은 한국 기업으로 와서 세제 혜택도 받고 좀 칭찬도 받고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발언이 나온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서학개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자꾸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매도를 당하는 자산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원화 가치 하락은 강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환율을 바다라고 했잖아요. 서학개미가 그 정도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 글쎄요. 바다에서 잔물결도 하나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2024년 투자자 기준으로 여전히 절반 이상이 동학개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예요. 우리가 서학개미가 반이나 된다고 해서 이제 환율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겠죠.
그게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부 세력이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환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리밸런싱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그럴 능력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지표가 중요한데 당장 빚을 갚을 능력,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있죠. 근데 외환 보유고 자체가 많다고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도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외채 대 달러 보유고가 중요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단기 외채가 달러 보유보다 7배나 많았어요. 빚을 갚아야 되는 게 7억이면 내가 지금 돈에 1억밖에 없어요. 당연히 외환위기가 오는 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걸 유동성 위기라고 하죠. 환위기. 그러나 2025년 9월 말 현재 단기 외채는 외환 보유액 대비 0.38배, 0.4배에 불과합니다.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우리 기자들은 계속 또 양적인 증가에 따라서 그걸 좀 자극적인 제목을 뽑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들여는 봐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저 위기 때문에 시장을 떠난다? 내가 재테크를 안 한다? 그게 최악인 거죠. 경제 위기는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제 위기 왔을 때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산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그러나 경제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올 거예요. 또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시청자로선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금리를 볼 때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꼽는다면 뭘까요? 금리는 돈값입니다. 돈의 가격. 돈의 가격을 각 정부가 정할 수가 있어요. 달러는 그냥 거의 절대적인 가치인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돈의 가치를 내가 높여야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센데도 우리나라보다 돈의 가치를 높이는 추세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금리나 가능성이 계속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거시경제 쪽에서는 이제 금리죠. 개별 기업이나 ETF 투자할 때는 실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와 실적, 이거는 양대 축으로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리와 실적인데 핵심은 실질금리.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금리가 높아도 물가 상승 기대치가 높으면 실제 체감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금리.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건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실질금리가 낮을수록 주식이나 금 이런 투자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실질금리가 낮은 시기죠. 2026년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모든 글로벌 석학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여기서 금리 관련해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건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 하면 좀 어렵죠.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은행에 대출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근데 금리가 어느 정해져서 금리가 5%예요. 그러면 5%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딱 보면 6.37이에요. 이거는 가상금리, 스프레드가 붙은 거죠. 아까 제가 AI에 돈 빌려줄 때 투자은행들이 가상금리 많이 붙인다고 했죠.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스프레드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이런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왜 은행이나 이제 투자은행들이 안정적인 투자처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금리를 공부하다 보면 은행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은행에서 대출을 다 갖고 은행에서 빠져나와야겠지만 또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대출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현금 보유 동원력만 있으면 왜냐하면 은행들은 계속 대출을 정부의 압박에서 줄이는 추세거든요. 저 같은 이제 소액 대출자인데 계속 갚으라고 하지만 사실 갚을 필요가 없는 게요. 은행들이 다 관리해 줍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가 원래 1,000만 원이었지만 제 어떤 월급 소득에 비해서는 대출이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서 매년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100만 원 이상 갚았을걸요.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내가 갚아야 될 빚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갚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줄어든 한도는 회복되기가 어렵겠죠. ETF 투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언제 사야 하나입니다. 계속 오르면 못 살 것 같고 떨어지면 무서울 때. 이런 심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질문에 좀 꽂혔거든요. 언제가 아니라 언제나 사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제가 아니고 언제나 사야 합니다. 언제나 사려면 제가 이미 투자가 돼 있고 이러야겠죠.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고 노후까지 자산을 불려가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식이나 ETF의 가격을 보지 마시고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시면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락장에 더 많이 살 수가 있으니까 더 기쁘고 더 마음이 편해지겠죠.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를 하지 않고 가치가 떨어지는 무언가를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고, 이런 어떤 신사임당이나 이런 좋은 채널들, 재테크 채널을 많이 보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막 편해진다를 느끼시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죠. 지금 이 힘든 인플레이션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세금도 내시고 정말 사회에 일어나서 많은 걸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당연한 건데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저까지도 그렇지만 투자를 투기로 보고 이런 투자를 너무나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어요. 우리가 산업공상 어떤 그 유교적 문화에서 상인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좀 기분 나쁜, 사실은 이런 글로벌 무역,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투자나 상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도 있었고 성경에서조차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고인데 이거는 이제 탐욕스러운 부자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커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폐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과감한 비유법이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돈을 정말 기적적으로 종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투자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서 종이 되는, 돈이 종이 되고 투자자는 주인이 되야겠죠. 투자는 내 노동 소득만으로 어려운 구매력을 보존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노동에 드는 힘과 시간을 아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룩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야 되는 시기고 매일경제신문이 이제 창간 60주년을 맞았는데 첫 회 일면 제목이 앞날은 밝다였어요. 저도 오늘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60년 전에도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계속 투자해야 되고 우리 자산이 절대 이 인플레에 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밝으려면 지금 현업은 기본으로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 그래야지 언제보다도 언제나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내렸을 때 그걸 사면 되잖아요. 근데 한 종목만 했을 때는 그 기업의 주가에 따라서 내가 종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스스로 일하게 나한테 이렇게 오히려 멀리 하시고 그것이 가져오는 혜택을 어느 순간 장기 투자로 얻었을 때 그때 주변과 어떤 대한민국에 공헌하는 그런 거룩한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또 신사임당 채널처럼 글로벌 채널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같은 다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만 잘 살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같은 이웃이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사회 공헌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건전한 투자 문화가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